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이르면 내일 새벽에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광역수사단 지휘관 회의에는 공수처 검사들이 참석해 집행 전략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3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제출했던 재판관 기피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 신청을 모두 다 기각했습니다. 제주항공이 운항 스케줄을 메우기 위해 조종사에게 쉬는 날에도 수당을 주고 비행에 나서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 조종사의 피로도 등 인적 요인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어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출근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고양시에서만 44중 추돌 등 105대 차량이 연쇄 추돌해 16명이 다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벌써 8일째. 그동안 언제 집행이 될까 관심이 쏠렸었는데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새벽에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1000명 정도의 베테랑 형사들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체포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집행이 이루어지면 현장에서는 어떤 변수들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오늘 뉴스7에서는 이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히는 등 2차 집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체포영장을 불법, 무효라고 주장하며 집행 중단의 필요성을 밝혀왔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집행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는 점에서는 그러한 뜻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부터 영장 집행 중단에 대한 공식 요청이 없었다며 계획대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간은 새벽 5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1차 집행에서 인력 한계로 현장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고려해 경찰 동원 인력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실제로 약 1000명 수준의 베테랑 일선 형사들을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게 된다면 공수처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3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공수처 부장급 검사와 평검사들이 여기 참석해 내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경찰도 경호처가 설치한 철조망과 차벽 등 장애물을 넘기 위한 전담 팀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작전을 논의하기 위한 3차 회의가 오늘 오전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4개 경찰청 광역수사단 지휘부가 모였는데 이 자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와 평검사 4명 등 모두 5명이 동석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한 공수처 검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 3일 1차 집행과 달리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그 정당한 체포 집행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고자 합니다. 경찰 역시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선 국수본은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4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관을 파견받았는데 전체 투입 인력은 1000여 명 수준입니다. 특히 빠른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주변에 설치된 철조망과 버스 차벽 등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측면이 아닌 정문으로 진입하겠다는 것인데 관저를 경비하는 수방사 소속 55 경비단 역시 공수처의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저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관저 경대 진입에 성공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분리 호송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위해 각 경찰서 유치장 가용 현황도 파악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공수처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게 된다면 이후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조사를 받게 될까요? 우선은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시도 전부터 2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작성해 두었다며 고강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신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되면 곧바로 과천 정부청사 5동으로 이동해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조사는 체포 당일과 다음 날까지 이틀에 걸쳐 3층 영상조사실에서 진행됩니다. 건물 한 동을 사실상 모두 비우지만 특별조사실은 따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사는 이대환, 차정현 두 부장검사가 투입됩니다.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며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인 만큼 예우도 전직 대통령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로 검찰과 날짜를 조율해 자진 출석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이미 작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체포 시점에서 48시간 안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조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의왕의 서울구치소 별도 독방에 구금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동할 때 경호 의전은 어떻게 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 뉴스 신혜진입니다.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또 방해한다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경호처 직원들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상 영장주의를 뒤흔드는 중범죄인 만큼 최대 징역 35년,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경호처 간부들은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죄로 7년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을 막았던 경호처 직원들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차 영장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져 공수처나 경찰 인력에 부상이 발생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으로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는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엔 처벌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경호처 간부의 경우엔 직권 남용 혐의까지 추가됩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 사망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을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사형에까지도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경호처 지휘부에게 제기되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5년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조팀 이혁재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내일 새벽에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하겠습니까? 아무래도 경찰과 공수처의 회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요. 내일 새벽 집행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경찰이 체포 작전과 관련해 3차례 회의를 가졌죠. 네. 이번 체포 작전에 선두를 이끌 형사 기동대장들이 참석했고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공수처에서도 부장검사 등 5명을 보내 대면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당초 공수처가 자체 인력의 한계와 경찰의 집행 전문성을 인정했던 만큼 집행 주도권은 경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경호처 직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던 1차 집행 때의 경험을 토대로 경찰 3, 4명이 경호처 직원 1명을 뜯어내는 방식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작전의 세세한 부분까지 양 기관이 공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서 경호처까지 3자 회동을 했다고도 들었거든요. 여기서 뭐 타협점 나온 거 없습니까? 네, 오늘 오전 8시에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의 3자 회동이 이루어졌는데요. 공수처와 경찰은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경호처에서 나온 입장문을 좀 살펴보면 경호처 쪽 분위기는 좀 달라 보입니다. 기존 강경 입장 그대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가 협의 이후에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는 했지만 대통령 관저 출입은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는데요. 네. 사전 승인 없는 출입은 위법이고 체포영장 집행이 승인 없이 이루어지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호처가 말하는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입장이라 사전 승인은 당연히 어렵겠죠. 네. 경호처의 집행 방해는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또 경호처는 국수본 관계자 3명이 관저 경비 정보를 받았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군 변호사가 말한 거 보면 경호처에 마치 경찰 체포를 지시하다시피 했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말을 한 거는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법을 좀 살펴보면요. 네. 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윤 변호사 말처럼 영장 제시 없이 보안시설인 관저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네. 경호처 직원이 체포할 권리는 있는 겁니다. 아, 네. 다만 체포 권한이 있다고 경호처가 경찰을 체포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관저 출입을 막으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예. 법조계에선 만약 경호처가 화기를 소지하고 여럿이서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이고 구속에 이를 수 있는 중범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양쪽이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오면서 제일 우려되는 게 내일 아무래도 안전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충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대치 상황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이냐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공수처와 경찰은 안전에 최대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1차 영장 집행 때도 좁은 길에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직원들이 대치하면서 안전을 위협받자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가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그렇죠. 공수처 내부에서는 이 부장검사의 결정을 두고 잘한 거다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물리적 충돌만은 피해야 한다는 이러한 공수처의 기조는 2차 집행 때도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뭐 또 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영장 집행 안 한다는 거 뭐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번이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면은 공무집행 방해로 뭐 체포라도 할까요? 높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오동훈 공수처장이 일관되게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왔는데요. 그랬죠. 공수처가 지난 12일에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한 번 더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경호처 지휘부 지시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강경파 경호처 지휘부가 현장에서 영장에 의해 체포되면 경호처 직원들의 동요는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도 그럴 있습니다. 수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이혁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탄핵 심판에도 나가지 않고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는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코앞에 두고 공수처를 향해 불법 겁박, 치졸한 회유라고 맹비난하는 한편 오히려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을 경호처가 체포하거나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5차례나 입장문을 냈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도 추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경호처에 보낸 공문 내용을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경호처 직원이 집행을 막으란 명령을 거부해도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란 공수처의 설명에 대해 불법적인 겁박이며 치졸한 회유라고 지적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내비치며 강경 대응 방침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허가 없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올 수 없다면서 불법 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경찰을 경호처가 체포하거나 수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한남동 관저에 근무하는 경호처 경호관들을 상대로 이 같은 취지의 영장 집행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석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이 수사받을 경우 무료 변론을 맡아줄 변호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SNS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는 적법한 임무 수행이라며
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경호처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반발 움직임이 더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 조사 모두 다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작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상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경찰과 공수처가 여전히 국가 원수인 윤 대통령을 마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며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이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있냐며 폭압적인 위협에 윤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상의되거나 검토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들과 상의가 없던 부분이고 어쨌든 국가기관의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나름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조사가 충분하면 곧바로 기소를 하고 부족하면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실장이 사전에 상의 없이 절박한 심정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를 앞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입장문을 내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스스로 갱단 두목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호소문에 일제히 비난을 쏟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인다는 정 실장의 지적을 그대로 되받아쳤습니다. 무기 들고 영장 거부하라고 윤석열 스스로 갱단 두목 노릇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무 정지된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으로 함부로 성명을 내는 것 또한 갱단 수준의 무절제입니다.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전 마지막 카드이자 몸부림이라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용 자체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거 역시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기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있고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 속 대통령과 경호처의 순순한 협조도 압박했습니다. 특히 야당 법사위원들은 내란죄를 조속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중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영장 집행 소식에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정치부 최돈희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여당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시점의 문제였을 뿐 어느 정도 예상한 상황이지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다만 겉으로는 일단 격한 대응은 자제하면서 불법적인 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하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봤지만 여당이 자체 특검법안도 좀 내고 있잖아요. 네, 특검법 발의와 영장 집행이 별개 사안이긴 하지만 시기가 공교롭습니다. 여당으로선 영장 집행 반대를 끌고 갈 동력이 마땅치 않았던 만큼 이번 특검안으로 대통령 체포를 미루자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내 일부 반대 목소리에도 자체 특검법까지 발의했고요. 그런데 바로 영장 집행 소식이 나온 겁니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특검법으로 영장 집행과는 무관하다면서도 영장 집행 소식이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애둘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새벽에 영장이 집행될 거라고 아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내일도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갈까요? 일단 관저 참석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고요. 하지만 지난 영장 집행 당시 44명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었는데요. 그때 대통령 관저까지 들어갔던 윤상현 의원 내일도 참석합니다.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려고 합니다.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당내 한 의원은 당내, 지역군의 입장이 첨예해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의원은 지난번엔 참석했는데 이번에 참석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네. 지도부 한 의원은 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공수처와 민주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때보다 많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내일 관저 앞에 가겠다는 의원 45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보다 많은데 지난번처럼 스크럼을 짜고 저항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죠. 혹시 뭐 입장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앞서 두 차례 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안이 아닌 만큼 실제 영장이 집행되는지 일단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수본과의 이른바 불법 내통 의혹, 지지율 정체 등의 현재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과한 대응이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입니다. 여기에 영장 집행 책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상목 대행의 지시는 경호처의 불법한 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것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인한 책임론을 정부 여당으로 돌린 동시에 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적법한 법 집행이라는 원칙만 유지해도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은 뭐 가만히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해석이군요. 지금까지 최도훈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탄핵 심판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이 오늘 열렸는데 달랑 3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헌재는 윤 대통령이 제출했던 재판관 기피 신청과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 신청 모두 다 기각했습니다. 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했었는데 실제 출석하지 않으며 재판은 3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변론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서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재판부는 또 헌법재판소가 형사법정은 아니라며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과 기피 신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인의 헌법재판에 불출석한다고 하여 현실의 헌법재판 그리고 도도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 기일은 바로 종료됐지만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2차 변론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는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그럼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쯤 내려질까요? 만약 내란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최선의 증인만 채택한다면 3월 안에도 선고는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빼달라고 요청했고 증인 신청도 15명에서 5명으로 줄였습니다. 우선 신청한 분 5명이라는 거고 나머지 정인들 뭐 철회하거나 그럴 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신속하게 하는 게 저희들이 바람이긴 한데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빼는 건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심리를 통해서 탄핵 소추한 것이 잘못됐다거나 약점이 드러나고 또 기일이 조금 연장되는 부분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만약 내란죄가 제외되고 이미 작성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헌재가 선고를 내린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변론을 진행하고 평일을 거쳐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내란죄까지 따지고 수사 기록이 부실해 증인 채택이 필요해지면 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자체가 모순되거나 이러면은 윤 대통령이 다툴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수사가 얼마만큼 성실하고 친밀하게 돼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다만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헌재가 그 전에 판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강산입니다. 어제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는 당내 이탈표 차단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한 거라는데 계엄 사태 이후 여당이 계엄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국면 전환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이 발의한 안과 어떻게 다른 건지 유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의 계엄특검법은 야당의 내란특검법에서 선전선동과 외환 혐의, 관련 고소고발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군사 공모상 기밀을 압수수색하거나 피의 사실 공표 여지가 있는 조항을 지우고 수사 기간과 규모는 상설특검에 준해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명분하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괴롭히는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면은 상설특검법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진상을 규명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 과반이 수정안 발의에 찬성했다면서도 고육지책성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더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최악이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을 하자라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앞선 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여당 의원은 6명으로 2명 더 찬성해 민주당 안이 통과되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에는 여당이 계엄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야당에 공을 돌리려는 포석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의 협조를 압박하는 한편 특검법 처리까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인 가운데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실제 법안을 만들어서 가져오기 전까지는 논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말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으니 명문화된 법을 만들라 이겁니다. 민주당은 또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레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겠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설 전에 특검법이 공표되게 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의 특검 구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말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법안을 발의하면 그때 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문자화된 그 발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이렇게 하겠다라는 개념 제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화된 안을 발의할 경우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전체적인 법안을 봐야 여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취지를 알 수 있다면서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이야기만 하는 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특검 발의와 대통령 체포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당의 체포 시도 중단 제안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시간을 끈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니 신속하게 특검 출범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만 법안만 낸다면 즉각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외환죄 삭제와 제3자 추천 주체 변경 등 여당 안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은 재표결까지 염두해 설 전에는 특검법이 공포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모레 예정된 본회의에 야당 단독 특검법이라도 올릴 수 있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여야는 군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가동했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을 전후로 실탄이 훨씬 더 많이 분출됐었다. 지상작전사령부도 내란에서 큰 축을 담당했다는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장하는 외환죄를 파고들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국조특위 첫 회의부터 12.3 계엄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국회 투입 공수부대의 실탄 5만 발 이외에 13만여 발의 실탄이 더 불출됐었다며 계엄이 단순한 경고성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다, 평화적 계엄이다 이렇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동 계엄군은 탄약을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의 2차 계엄 준비 의혹을 파고드는 동시 지상작전 사령부도 내란 임무의 큰 축을 담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는데 군은 강력 부인했습니다. 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저희 지상작전 사령부가 병력 출동이든 어떤 임무든 임무를 받거나 알겠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문제 삼았고 군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사시 사용하려고 한 이 표적 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왜 외환 유치죄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저는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국조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76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2일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카톡 검열 책임자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국회에 제출했죠. 전 의원은 곧바로 제명하려면 해봐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내 카톡의 자유를 이라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이 등장했습니다.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하면 내란 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국민검열기관인 민주파출소의 진짜 소장은 이재명 대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두는 이 모든 무리수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이. 그러면서 이 대표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짜뉴스 제보 사이트인 민주파출소가 경찰 공식 사이트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 의원은 제명할 테면 제명하라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과거 카카오톡을 통한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톡을 통한 이런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좀먹을 수 있는. 국민의힘이 카톡 검열 같은 과대망상을 정치 선전도구로 삼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카톡 검열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여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살리겠다며 여야가 해법을 꺼내들었는데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서 추경 편성이 당장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을 일방적으로 감액시켜놓고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한다. 이재명 대선용 추경이라면서도 추경을 검토하겠다며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추가 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내란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동맥이 막혔다며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이 해법이라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긴급 추가 경정 예산으로 소비 심폐소생을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도 추경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본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은 섣부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추경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략을 위한
이재명의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역 화폐는 KDI 등에서 이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업이라며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신속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추경을 재촉하고 있다며 뻔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예산 조기 집행 이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경 이슈와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 번째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과 관련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3년 더 교육청 몫을 중앙정부가 내는 걸 다시 고려해달라고요. 야당에선 거부권 대행이라며 국민들이 만행을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쌍특검법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지 2주 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겁니다.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조목조목 이유도 밝혔습니다. 올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72조 원을 넘겨 충분한 반면 국가의 재정은 어려우니 대안을 논의해달라는 겁니다. 그동안 법안 거부권을 요청했던 여당은 환영했지만 야당은 교육을 패대기 쳤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의 이름으로 제2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민생 지원을 거부한 최상목 대행의 만행을 기억하겠다며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는 사고 직전 48시간 동안 8개 공항을 오가며 13차례나 비행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비행기만 쉴 틈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제주항공이 늘어난 비행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쉬는 날까지 조종사에게 수당을 줘가면서 일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종사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부분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조종사는 비행 안전을 위해 한 달에 9일 또는 10일의 휴무일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조종사가 휴무일에 제대로 쉬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장들이 비행 여력이 부족하니 나와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회사로부터 수시로 받은 겁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기장은 하루에 100만 원씩 줄 테니 휴무를 반납하고 비행하라는 의미라며 반납하고 비행하면 당연히 피곤하다고 전했습니다. 조종사 숫자를 확충하는 대신 수당을 주고 휴일에도 근무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안전을 우려해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LCC 정도에서는 시간이 타이트하고 밤에 출발하는 게 또 많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열흘을 쉬는 게 스탠다드합니다. 조종사들의 피로는 쌓여갔지만 제주항공은 이를 풀어줄 건강 증진 활동에 대한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물론 대다수 LCC가 규정을 갖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참사 원인을 밝힐 때 조종사의 피로도 같은 인적 요인도 반드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새벽에 경기도 고양에서만 100대 넘는 차가 추돌하며 출근길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녹았다 얼면서 생긴 블랙아이스로 차가 미끄러진 겁니다. 운전자들은 뻔히 앞에 차들이 엉켜있는 게 보이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서지 않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민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을 달리던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앞차와 부딪힙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서 차 61대가 서로 미끄러지며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저는 정면으로 추돌하지는 않고
핸들을 틀어서 약간 비껴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크게 다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고에 휘말린 승용차는 천장과 문짝이 종이장처럼 찢어졌습니다. 한 명이 크게 다쳤고 모두 13명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타박상은 조금 있는데 병원 좀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 경찰 지원이 좀 되고 밀리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로 구산교차로 인근에서는 차 44대가 산발적으로 부딪히며 3명이 다쳤습니다. 도로 위에 얇게 깔린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정도로 얼음이 깔려 있습니다. 밤새 눈과 비가 내리면서 도로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도 도로에서 미끄러진 1톤 화물차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카페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들여받고라도 제동이 안 돼서 벽을 들여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블랙아이스는 고가도로나 다리, 그늘진 터널 출입구 등에서 특히 쉽게 관측됩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블랙아이스는 눈, 비가 내리는 겨울철 도로에 마치 코팅을 한 것처럼 얼음막이 얇게 생기는 걸 말하죠. 살얼음도 얼음이니만큼 빙판길이 되는 건데 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방심하기 쉽고 급제동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실험해보았습니다. 빙판길 제동 실험에서 시속 60km로 달리던 차량들이 멀리 미끌린 끝에 멈춰섭니다. 118m 정도 미끌린 버스는 시속 30km로 달렸을 때보다 제동 거리가 7배 길어졌습니다. 시속 60km로 달리던 승용차는 핸들을 급하게 꺾으니 도로 위를 빙글빙글 돕니다. 이런 위험이 블랙아이스가 발생한 도로에서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검은색의 빙판 도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잘 인지를 못해요. 일반 도로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평소와 동일한 속도로 운행을 하다가 겨울철 눈비가 내리고 밤사이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시기엔 블랙아이스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도로나 터널 출입구처럼 음지에 있어 눈비가 증발하지 않고 있다가 밤사이 얼게 됩니다. 한낮에 도심 속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차도의 그늘이 블랙아이스를 얼마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열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햇볕을 받는 도로와 응달진 도로 사이의 음영이 한눈에 구분이 됩니다. 햇볕을 받는 곳은 영하 5도 안팎인 노면 온도가 그늘진 곳에는 영하 8도 안팎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기상 정보를 통해 블랙아이스가 발생하기 쉬운 날인지 미리 파악하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특히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평소보다 방어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저수지 살얼음이 깨지면서 빙판 위에서 놀던 중학생 6명이 물에 빠져 1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학생은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다 오히려 자신이 변을 당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중학생 1명이 산에서 다급히 뛰어내려오고 때마침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도 산으로 향합니다. 경찰이 구조 장비를 챙기더니 학생과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저수지에서 빙판에서 놀던 중학생 11명 가운데 6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썰매를 타려고 빙판 위를 걷던 도중 얼음이 깨지면서 처음 1명이 물에 빠졌고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던 4명도 함께 물에 잠긴 겁니다. 물에 빠진 5명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왔고 얼음이 깨지지 않은 쪽에 있던 A군은 낚싯대를 이용해 빠진 친구 구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명을 구하던 도중 A군이 서 있던 자리마저 얼음이 깨지면서 A군도 물에 빠졌습니다. 이내 119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A군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좀 깊은 데 빠진 것 같은데 그 한 명은 이제 구조돼 가지고 여기 구급차의 보온지에 이렇게 쌓여 가지고 실리는까지는 봤는데 마지막 1명은 제가 못 봤어요. 사고가 난 저수지는 언뜻 꽁꽁 것처럼 보이지만 날씨가 풀리면서 이처럼 나무박대로도 쉽게 깨지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두 번의 암살 시도와 최근 잇따른 테러 의심 정황 때문이었을까요?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군경 2만 5천 명, 48km 길이의 펜스를 동원한 역대급 경호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또 취임 행사는 취임식 이틀 전부터 나흘간 진행되는데 자기가 소유한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이른바 마가로 상징되는 열성 지지자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미리 살펴봤습니다.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취임식은 전통적인 대통령 취임식의 틀을 따랐고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2기 취임식은 트럼프 개인의 색채와 지지자 중심의 행사가 눈에 띕니다. 본 행사 이틀 전부터 워싱턴 DC 인근 트럼프 소유 골프장에서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19일에는 국립묘지 헌화에 이어 워싱턴 DC에서 마가 승리 집회로 지지자들의 열기를 끌어올립니다. 집회에는 빌리지 피플이 직접 YMCA 노래를 부르고 트럼프 특유의 댄스도 예상됩니다. 20일 본행사에서는 취임 선서와 군 사열, 거리 행진, 그리고 무도회까지 각종 의전 행사들이 하루 종일 진행됩니다. 특히 1기 취임식에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마이웨이에 맞춰 춤을 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무도회에서는 어떤 모습을 선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취임식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안전사고입니다. There are going to be nearly 250,000 ticketed guests attending the inauguration. In addition to that, there will be folks that are showing up to participate in a number of demonstrations that will be in the downtown area. 8년 전 취임식 때도 거리 난동과 폭력 시위가 발생했고 이번에는 테러 가능성도 커 7,800여 명의 방위군이 투입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이 시시각각 다가오면서 워싱턴 DC 곳곳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철제 펜스가 곳곳에 설치되는 등 보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엄청난 산불로 초토화되다시피 한 미국 LA에 오늘부터 최대 시속 110km의 강풍까지 예고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발화 지연제까지 뿌리며 확산을 막고 있지만 극심한 가뭄이 문제입니다. 미국 기상청은 오늘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불길 속에서 시꺼먼 소용돌이가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소용돌이의 정체는 파이어 토네이도. 거센 바람에 휩쓸린 불씨가 하늘로 치솟으며 마치 불기둥 같은 형태를 보여 붙은 말입니다. 잠잠하던 LA 지역의 강풍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산타에나가 최대 시속 112km까지 강해져 오늘이 가장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Unfortunately, we're still under Santa Ana wind pattern, so there is a red flag warning in effect for this area. 미 소방당국은 환경 악영향 논란이 있음에도 소화기 분말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분홍색 발화 지연제까지 뿌리며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건조한 날씨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월이 우기인 미국 서부는 2년 전 지금과 정반대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올해는 기후변화로 8개월 넘게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부쩍 건조해진 날씨가 추가 산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These winds, combined with low humidities and low fuel moistures, will keep the fire threat in all of Los Angeles County very high. 발생 일주일째에도 진화율이 10%대에 그치는 지역이 있는 데다 강풍까지 불면서 LA 산불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AI로 만든 가짜 이미지는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정치 문제뿐 아니라 이젠 산불과 지진과 같은 자연 재난에도 가짜 이미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최초 유포자를 체포하는 등 각국이 직접 규제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상징인 할리우드 간판이 새빨간 불길에 휩싸이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LA에 산불이 나고 직후 게재됐지만 간판을 자세히 보면 원래 2개여야 하는 L이 영상에는 3개로 나와 있습니다. Alright guys, where do we see a fire? Because I do not see one. It is currently, look at my phone, January 10 at 1:10. 산불이 커지자 관심을 받으려고 AI로 가짜 영상을 만든 겁니다. 지난 7일 중국 티베트에서 진도 6.8의 강진이 발생하자 중국 SNS에는 티베트 아이가 흙더미에 깔렸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이 사진 역시 AI로 만든 가짜 이미지였습니다. 각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가짜뉴스 대응 사이트를 가동했으며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주 정부는 가짜뉴스를 직접 반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더 나아가 최초 유포자를 구속 수사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법적 책임을 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사용자가 올린 거가 AI로 만든 건지 아닌 건지를 구분하고 판단해서 당사자한테 통보하고 삭제 처분까지 하도록 하는 것들을 여러 나라들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AI 전문가들은 정보 제공자가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 무분별하게 정보를 퍼뜨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어젯밤 일본 규슈 앞바다에선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 지진이 아닙니다.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일어난다는 대지진입니다. 실제로 일본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 대지진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면 23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도심을 비추는 CCTV가 심하게 흔들리고 사무실 앞 물건들이 출렁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집에서도, 지상에 멈춰있던 비행기에서도 진동이 느껴집니다. 新しい情報です。この地震により避難指示が発表されています。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한 곳은 일본 규슈 앞바다로, 이곳은 일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 시코쿠 남부,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어지는 난카이 해곡에 해당합니다. 난카이 해곡은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대지진이 발생하는 곳으로 일본 정부는 대지진이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인명피해는 23만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시민들이 느낀 공포감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진보다 난카이 해곡이 더 무섭다, 난카이 해곡과 같은 무서운 단어가 있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SNS에 공유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미야자키현 앞바다 지진으로 사재기가 실제 이뤄지고 여행이 취소되며 일본 사회가 대지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いつ南海トラフでは地震が発生してもおかしくないことに留意をしていただいて、日頃からの地震への備えを確実に実施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이번 지진은 난카이 대지진과의 관련성 조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발표됐지만 대지진에 대한 공포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탄핵 국면을 거치며 정부의 입장이 사실상 바뀌어버렸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건데 그래서일까요?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협이 대화에 나선다면 올해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힘들게 의대 정원을 늘렸던 거죠? 최은미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정부가 우선 사태 해결과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계획과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의료계 역시. 지난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휴학하면서 이들이 모두 올해 복학할 경우 7천여 명이 한꺼번에 1학년 수업을 받게 되는데 해결책이 있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 여건은 문제 없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내년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 최상목 대행이 2026학년도 그 정원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 네. 그랬죠. 그 원점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결, 증원, 감원 다 포함된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의료계 내부에선 내년 의대 신입생을 올해 늘린 만큼 줄이거나 아예 뽑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매년 2,000명씩 5년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올해 늘린 1,507명만큼 내년 정원을 줄인다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됩니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딸기가 제철을 맞았지만 너무 비싼 탓에 금딸기가 되면서 사 먹을 엄두가 나지 않죠. 당연히 이 딸기가 들어가는 잼과 케이크 같은 제품도 줄줄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제철 과일인 딸기 할인 행사가 한창입니다. 할인받아도 딸기 한 알에 500원. 비싼 가격에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서 크리스마스 때만 먹고 못 먹었어요. 딸기 소매 가격은 100g당 2,312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3% 넘게 올랐습니다. 지난해 여름 폭염과 늦가을 폭설 등 이상 기후가 이어지면서 딸기 가격이 금값이 된 겁니다. 딸기잼과 딸기 케이크 등 딸기가 들어간 제품 가격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겨울철 대표 메뉴로 딸기 주스를 내놓던 카페 사장들은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딸기만 넣으면 도저히 남는 게 없어 바나나와 오렌지 등 다른 과일과 섞어 만들기도 합니다. 딸기 주스 만드는데 사용하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다 넣으면 원가가 판매가보다 비싼 상황이 돼서 생딸기만 들어간 거는 단독 메뉴로는 올해는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는 새해 들어 딸기 작황이 회복되면서 가격도 점차 안정세를 찾아갈 걸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유승민 후보가 3선에 도전한 2위 이기흥 후보를 38표 차로 제치고 제41회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습니다. 1982년생으로 올해 나이 43세, 역대 최연소 체육회장이 탄생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후보자가 경쟁한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체육인들의 선택은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1209표 중 417표를 얻어 2위 이기흥 후보를 38표 차로 따돌리는 데 성공한 유당선인은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많은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함께 이 여정을 달려온 우리 5분의 후보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인 유당선인은 선수 은퇴 후에는 IOC 선수위원과 대한탁구협 회장으로 활동하며 체육 행정은 물론 스포츠 외교 경험까지 쌓았습니다. 올림픽 결승전에서 상대 전적 열세였던 중국의 왕하오를 꺾은 것처럼 현역 이기흥 회장을 꺾는 파란을 일으킨 유당선인은 체육계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체육은 너무 많은 현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긴 체육인 여러분들과 많은 체육 관계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았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9년 2월까지 임기인 유당선인은 당장 다음 달 열리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내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2028년 LA 올림픽 등 굵직한 대회를 지휘합니다. 이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 갈등은 물론 지도자 처우 개선과 학교 체육 활성화 등 체육계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에 갇혀서 뿌연 하늘을 보인 곳이 많았는데요. 밤사이 찬 북서풍이 불어와 이 먼지가 서서히 흩어지겠습니다. 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6도, 천안이 영하 7도, 철원은 영하 13도로 오늘보다 6에서 8도가량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겠고요. 최고 5cm가 예상됩니다. 이 눈은 모레인 목요일 중부지방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6도, 춘천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광주와 대구가 영하 3도로 춥겠습니다. 목요일 비나 눈이 내리고 나면 맑은 날씨 속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